형님, 최고 지도자 동지가 우리를 처형 명단에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평양 보위부 본부 지하회의실, 깊은 밤 11시가 넘은 시각 57세. 리명철 제1부국장은 방금 비밀 금고에서 꺼낸 극비 문건을 펼쳐들고 있었는데 붉은 날인이 찍힌 표지 위로 김정은의 친필 서명이 보이는 순간 온몸의 혈관이 얼어붙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군분의 불순분자 일망타진. 제목 아래로 6개의 이름이 세로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성호, 박준혁, 최진수, 김태훈, 윤상민, 그리고 맨 마지막 6번째 이름 리명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30년 동안 체제를 위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처형했던 자신이 이제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 처형 대상 명단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아니 사실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만큼 현실감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건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고 종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지하 회의실 전체를 울렸는데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의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순간이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처형장으로 끌려갈 거라는 것을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평생을 충성으로 바친 우리 6명이 이런 명단에 올라야 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니 잘못이라는 게 과연 있기는 한 건지, 도대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뜻한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평양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봄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리명철은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된장국과 김치, 흰 쌀밥. 평양 특권층의 식탁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회의 있으시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리명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녁 늦을 겁니다. 보위부 제1부국장이라는 직책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감시하는지 알 수 없고 한 번의 실수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세계. 하지만 리명철은 조심스러웠고 충실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전 8시 보위부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21층짜리 회색 건물, 평양 시내 한복판에 서 있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쳐다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경비들이 경례를 했고 리명철은 익숙하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16층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국장 동지, 중앙당에서 전달 문건이 왔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붉은 밀봉 도장이 찍힌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리명철은 평소처럼 봉투를 받아 집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주체 사상탑이 보였고 대동강이 흐르는 게 보였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간단한 지시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23시 지하회의실 제3호실로 단독 출석할 것. 극비 문건 전달 예정. 서명은 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극비 문건은 낮 시간에 전달되었고 밤늦은 시각에 지하회의실로 부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심할 수도 없었습니다. 중앙당의 지시는 곧 법이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각 지역 보이부 지부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검토하고 정치범 수용소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간부 인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마음 한편에는 계속 밤 11시 회의가 신경 쓰였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 되었지만 리명철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었지만 그냥 집무실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비서에게 저녁 식사를 간단히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밤 9시, 10시. 평양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보이부 본부 건물 안도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고 야간 당직조만 남아 있었습니다. 11시가 되었습니다. 리명철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3층, 극비 회의실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복도는 형광등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제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긴 탁자와 의자들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탁자 위에 하나의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밀봉 도장, 그리고 김정은의 친필 서명이 보였습니다. 리명철은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단 한 장의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군분의 불순분자 일망타진. 제목을 읽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6개의 이름. 강성호 작전국장, 박준혁 정치국장, 최진수 정보국장, 김태훈 감찰국장, 윤상민 대외국장, 그리고 6번째 이름 리명철. 손에서 문건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내려다보는데 글자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당을 위해, 수령을 위해, 체제를 위해 살아왔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고 숙청했고 처형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했고 충실했는데 왜입니까? 리명철은 다시 문건을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에 간단한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요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 소집, 해당 인원 전원 참석 필수. 금요일 이틀 후였습니다. 회의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회의실이 아니라 신문실로 끌려갈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처형장이겠죠. 리명철은 주머니에서 암호화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이 전화기는 보이부 최고 위급 간부들끼리만 사용하는 특수 통신망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억지로 진정시키고 5개의 번호를 차례로 눌렀습니다. 첫 번째, 강성호 작전국장.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3번 울린 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철 동지, 성호 동지, 지금 당장 만나야 하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성호도 눈치챘을 겁니다. 무슨 일이오? 전화로는 말할 수 없소. 1시간 후 그곳으로 오시오. 그곳이라는 단어만으로 강성호는 알았을 겁니다. 평양 외곽 비밀 별장, 6명만 아는 장소였습니다. 2번째, 박준혁 정치국장. 3번째, 최진수 정보국장. 4번째, 김태훈 감찰국장. 5번째, 윤상민 대외국장. 모두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1시간 후 그곳으로. 전화를 끊고 리명철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건 위기가 아니라 종말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차에 탔습니다. 운전병 없이 혼자 운전했습니다. 평양 시내를 빠져나와
외곽도로로 향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다른 5명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문건을 받았다는 걸 서로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리명철이 문건을 펼쳐 보였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박준혁 정치국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명철 동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오? 리명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소, 준혁 동지. 최고 존엄께서 의심하시면 그것으로 끝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성호 작전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택지는 2개요. 금요일에 순순히 끌려가거나 최진수 정보국장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니면 강을 건너거나. 모두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보위부 최고 위급 중장 6명이 동시에 탈북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리명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목요일 새벽 함경북도로 출발하오. 리명철의 말이 떨어지자 6명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보위부 최고 위급 중장 6명이 동시에 사라진다는 건 북한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그 순간 평양 전역에 비상령이 내려질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강성호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각자 국경지역 보안 점검이라는 명목을 쓰면 되겠소. 최진수가 덧붙였습니다. 경호원과 운전병들도 대동해야 하오. 혼자 움직이면 오히려 의심받소. 김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시겠소? 그들까지 강을 건너게 할 건 아니잖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명철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을 건너기 직전에 사실을 알리겠소. 그리고 선택하게 하겠소.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돌아갈 것인지. 윤상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간다 해도 그들은 우리를 놓쳤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거요. 박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탈북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거요. 그 젊은이들도 우리 가족들도.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처형했던 그들이었지만 정작 자신들이 도망칠 때는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사실이 무거웠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회의가 끝났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 전 리명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화요일까지는 평소처럼 행동하시오.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마시오. 사흘이 흘렀습니다. 리명철은 평소처럼 출근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탈출 경로를 그렸습니다. 함경북도 무산 근처 두만강이 가장 얕은 지점. 중국 쪽에는 이미 국정원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을 거라는 정보를 윤상민 대외국장이 확인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리명철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함경북도 출장 가오.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소. 아내는 평소처럼 짐을 꾸려주었습니다. 리명철은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아내도 연루될 테니까요. 수요일 새벽 5시 리명철은 보위부 본부 주차장에 모였습니다. 6명의 중장들과 각자의 경호원, 운전병들, 총 24명이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6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리명철의 경호원은 박성민이었습니다. 24세 젊은이로 3년 전부터 리명철을 경호해왔습니다. 충직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운전병은 김철수 26살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이었습니다. 중장 동지 출발 준비 완료했습니다. 박성민이 경례를 했습니다. 리명철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평양 시내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곧 떠나게 될 도시, 다시는 볼 수 없을 풍경이었습니다. 차량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 북쪽으로 향하는 도로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보위부 중장들의 차량이라는 걸 아는 검문소 병사들은 경례만 하고 통과시켰습니다. 6시간을 달려 함경북도에 도착했습니다. 국경에서 불과 30km 떨어진 무산군의 한 군부대였습니다. 부대장이 직접 나와 영접했습니다. 보위부 중장 동지들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리명철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국경 보안 상태를 점검하러 왔소. 숙소를 안내하시오. 부대 내 장교 숙소로 안내받았습니다. 6명의 중장들과 경호원, 운전병들이 각자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리명철은 창문으로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가 두만강이고 그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저녁 6시 6명은 다시 은밀하게 만났습니다. 리명철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오늘 밤 자정, 여기서 출발하오. 두만강까지는 차로 30분이요. 강성우가 물었습니다. 경호원들에게는 언제 알리시겠소? 강에 도착하기 직전에. 박준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따라오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소? 리명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걱정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은 모두 충성스러운 젊은이들이었고 중장들을 보호하는 게 자신들의 임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겠다고 하면 그들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밤 11시 리명철은 박성민과 김철수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민아, 철수야. 리명철이 처음으로 반말을 썼습니다. 두 젊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리명철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우리 6명은 오늘 밤 두만강을 건넌다. 박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철수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습니다. 탈북이십니까? 박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명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요일 우리는 모두 숙청될 예정이었다. 살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었다. 김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 됩니다. 중장 동지.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리명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중앙당의 결정을 막을 방법은 없다. 너희는 여기 남아라. 우리가 사라진 걸 내일 아침에 보고해라. 그러면 너희는 살 수 있다. 하지만 박성민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장 동지,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김철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갑니다. 중장님을 지키는 게 제 임무입니다. 리명철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다른 방에서도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명이 넘는 경호원들과 운전병들이 모두 중장들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겁니다. 자정이 되었습니다. 24명이 조용히 군부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차량 6대가 불을 끄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부대 경비병들은 보위부 중장들의 차량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감히 막지 못했습니다. 두만강을 향해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비포장도로를 따라 30분을 달렸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차량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리명철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추격조다. 강성우가 외쳤습니다. 누군가 밀고 했던 겁니다.
부대장이었을까? 아니면 경호원 중 누군가였을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것 뿐이었습니다. 박성민이 운전석에서 외쳤습니다. 중장님, 강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차에서 내린 10명이 넘는 젊은 경호원들과 운전병들이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리명철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너희까지 희생될 필요 없다. 하지만 박성민이 활짝 웃었습니다. 중장님, 빨리 가십시오.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젊은이들이 추격조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리명철은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성민의 마지막 웃음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김철수가 총을 든 모습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6명의 중장들은 차에서 뛰어내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강성호가 앞장섰습니다. 작전국장답게 지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불과 100m 앞에 두만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계속 들렸습니다. 한 발, 두 발이 아니라 연속으로 터져나오는 소리였고 그 사이사이로 비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빨리 빨리. 최진수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60세 박준혁은 나이 때문에 속도가 느렸고 윤상민이 그의 팔을 붙잡아 끌다시피 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강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월의 두만강은 아직 차가웠고 달빛을 받아 검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강성우가 가리킨 곳은 강폭이 가장 좁은 지점이었습니다. 대략 100m 정도 헤엄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3월의 강물 온도는 영하에 가까웠고 체온을 빼앗기면 몇 분 안에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뒤에서 차량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추격조가 젊은 경호원들을 뚫고 온 겁니다. 리명철이 외쳤습니다. 지금 뛰어들어야 하오. 말이 끝나기 무섭게 6명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움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할 만큼 뼈를 내는 온도였고 숨이 막혔습니다. 리명철은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군대에서 수영 훈련을 받았지만 이런 차가운 물에서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옆을 보니 박준혁이 물살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강성호가 재빨리 그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오, 준혁 동지. 박준혁은 대답 대신 이를 악물고 헤엄쳤습니다. 뒤에서 총성이 또 울렸고 이번에는 물 위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물보라가 튀었습니다. 추격조가 강가에 도착한 겁니다. 잠수하시오. 리명철이 외치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고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수중에서도 총알이 날아오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렸습니다. 10초 정도 잠수한 뒤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다시 헤엄쳤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0m, 40m, 30m. 뒤에서 추격조가 소리쳤습니다. 사격 중지. 강 건너편은 중국 영토다. 총성이 멈췄습니다. 국경을 넘어 사격하면 외교 문제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확성기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명철, 강성호, 돌아와라.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겠지. 리명철은 그 소리를 외면하고 마지막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았지만 지금 돌아가면 모두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고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중국 쪽 강둑이었습니다. 리명철은 진흙을 붙잡고 기어 올랐습니다. 온몸이 얼음처럼 차갑고 떨렸지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5명도 차례로 강둑에 기어 올랐습니다. 모두 진흙투성이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가장 마지막으로 올라왔는데 거의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김태훈이 그를 부축해서 눕혔습니다. 숨을 쉬시오. 준혁 동지, 숨을. 6명은 진흙 위에 쓰러져 숨을 헐떡였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 북한 땅에서 추격조의 차량 불빛이 보였고 확성기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마음을 짓누르는 건 조금 전까지 총성이 울렸던 그 장소였습니다. 박성민은 어떻게 되었을까? 김철수는 살아있을까? 다른 젊은 경호원들과 운전병들은요? 리명철은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강성호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명철 동지, 일어나시오.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이 올 수도 있었고 북한 특수부대가 국경을 넘어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일어서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차량 불빛이 보였습니다. 중국 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이었습니다. 6명은 긴장했습니다. 공안일까 아니면요. 차량이 멈췄고 2명의 남자가 내렸습니다.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리명철 국장님이십니까? 국정원이었습니다. 리명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다가와 담요를 건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6명은 차에 탔습니다. 따뜻한 히터 바람이 나왔지만 몸이 떨리는 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리명철은 뒷유리로 두만강을 바라봤습니다. 강 건너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최진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았소. 윤상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기는 했지만 그 대가를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23명의 젊은이들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 뒤에 남았다는 것을, 그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할지를요. 차는 중국 안가로 향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작은 마을 외곽의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하루 쉬시고 내일 제3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방 안에는 마른 옷과 따뜻한 물, 간단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음식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리명철은 창문으로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박성민이 있을 겁니다. 살아있을까 아니면요. 강성호가 리명철 옆에 섰습니다. 리명철 동지, 자책하지 마시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었소? 알고 있소.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지는 않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박성민의 얼굴이 떠올랐고 귀를 막아도 총성이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정원 요원이 찾아왔습니다. 출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3국 공항까지 차로 6시간 걸립니다. 6명은 다시 차에 탔습니다. 중국 내륙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VIP 라운지로 안내되었고 비행기 탑승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리명철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57년을 북한에서 살았던 리명철이 아니라 탈북자 리명철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일반 승객들과 떨어진 비즈니스석 뒤쪽 구역이었습니다. 6명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려. 김태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요.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소식이 평양에 전해지는 순간부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보위부 최고위급 6명이 집단 탈북했다는 소식은 북한 전역을 뒤흔들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뒤에 남은 이들이 치를 것이고요. 비행기는 자유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6명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펼쳐졌고 별들이 보였지만 아무도 그걸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리명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성민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가 마지막으로 보여준 웃음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중장님, 빨리 가십시오.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강성호도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손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뒷좌석의 박준혁은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마도 기도였을 겁니다. 신을 믿지 않는 북한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겠죠. 승무원이 물을 가져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물을 마실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명의 젊은이들이 저 뒤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편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자신들이 물을 마셔도 되는 걸까요? 최진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명철 동지, 한국에 도착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요? 리명철이 눈을 떴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을 거요. 우리가 아는 모든 정보를 말해야 할 거요. 윤상민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들을 이제는 팔아넘기는 거로군. 비밀이 아니라 증언이요. 김태훈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체제가 얼마나 썩었는지 아는 사람들이요. 말해야 하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증언한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넘기는 게 아니라 평생을 부정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보위부 중장으로 살았던 30년이 모두 거짓이었다고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착륙 준비, 안전벨트 착용. 기계적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이었습니다. 평양보다 훨씬 밝았고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창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자유의 불빛이군. 하지만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모두 내린 뒤에야 국정원 요원들이 탑승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일반 승객들이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VIP 전용 통로로 안내되었습니다. 언론도 없었고 공항 직원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동선이었습니다. 6명의 보위부 중장이 탈북했다는 사실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당분간은 비밀로 유지될 거였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6명은 나뉘어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리명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밤늦은 시각인데도 차들이 많았습니다.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고 건물들이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시설로 모시겠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 차는 경기도 어딘가의 한적한 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국정원 안가였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깨끗한 복도가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밝았고 바닥이 반질반질했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리명철의 방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작은 화장실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평양의 특권층 아파트보다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밥, 국, 반찬들,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리명철은 음식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방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고 따뜻했고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왔지만 정작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리명철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 작은 얼룩이 있었고 그걸 보고 있으니 박성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두만강이 보였고 총성이 들렸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얕은 잠에 들었지만 곧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박성민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꿈이었습니다. 아침 6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리명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원이 식판을 놓고 나갔습니다. 밥, 국, 계란, 김. 평범한 한국식 아침이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10시쯤 되었을 때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요원이었습니다. 브리핑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복도로 나가니 다른 5명도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눈밑이 검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설명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리명철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탈북 사실이 알려졌다는 건가요? 아니면요? 브리핑 룸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강성호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소? 최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원의 표정이 이상하오.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원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눈빛이 불안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브리핑 룸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긴 회의 탁자가 있었고 한쪽 벽면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스크린은 꺼져 있었지만 프로젝터 불빛이 대기 상태로 켜져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6명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요원 2명이 방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한 명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탈북하신 직후 북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은 북한 내부정보원이 촬영해서 전달한 겁니다. 리명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요원이 노트북 키를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검은 화면이었지만 곧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시내였습니다. 낯익은 광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습니다. 리명철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속 평양 광장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모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개 처형장이었습니다. 리명철은 그 광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제1부국장으로서 수없이 많은 처형을 집행했던 바로 그곳이었으니까요. 화면이 줌인되었습니다. 단상 위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이 아니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 리명철은 숨을 멈췄습니다.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성민이었습니다. 24세 젊은 경호원, 중장님 먼저 가십시오. 저희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청년이 지금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군복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추격조에게 잡힐 때 저항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옆에 앉은 강성호가 작게 신음했습니다. 화면 속에 자신의 경호원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준혁은 입을 막고 있었고 최진수는 의자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옆으로 이동하자 더 많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김철수 운전병, 그리고 그 옆에 젊은 여자가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김철수의 아내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였는데 아내까지 끌려온 겁니다. 안 돼. 리명철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카메라가 더 움직이자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성민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순이 넘어 보이는 여자가 아들 옆에 무릎 꿇고 있었고 하얗게 센 머리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북한의 법이었습니다. 반역자가 나오면 그의 가족 3대를 모두 처형한다는 리명철 자신도 수없이 집행했던 바로 그 법이 지금 자신이 살리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탈북도운 반역자 일당을 인민 앞에 세운다. 억양 없는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리명철은 그 목소리의 주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보위부 심판관이었습니다. 자신의 부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반역자들은 최고 존엄을 배신하고 적국으로 도주하려는 중장 역적들을 도왔다. 그 죄는 삼족을 멸해도 모자란다.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이 일제히 구호를 외쳤습니다. 처형하라, 처형하라. 리명철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아는 얼굴들도 섞여 있을 겁니다. 보위부 직원들, 당 간부들, 평양 시민들. 그들이 지금 박성민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박성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이 터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광장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처럼. 리명철은 알았습니다. 저 청년이 자신을 찾고 있다는 것을요. 자신이 살아서 강을 건너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요. 심판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즉시 형을 집행한다. 총을 든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10명쯤 되는 병사들이 일렬로 섰습니다. 박성민 뒤에, 김철수 뒤에, 다른 경호원들과 운전병들 뒤에,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뒤에도. 브리핑 룸 안 강성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끝이오. 더 이상 못 보겠소. 하지만 국정원 요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한꺼번에 터져나온 총성이 스피커를 통해 브리핑 룸을 가득 메웠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박성민이 앞으로 고꾸라졌고 김철수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김철수의 아내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박성민의 어머니가 아들 쪽으로 손을 뻗다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쓰러졌고 더 어린 여자아이도 함께 쓰러졌습니다. 누구의 자녀인지는 몰랐지만 탈북을 도운 경호원의 가족이었을 겁니다. 리명철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안 돼. 하지만 영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쓰러진 시신들을 하나하나 비췄습니다. 23명이었습니다. 피가 땅에 흘러 검붉은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박성민의 어머니가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는데 아직 숨이 붙어 있었던 겁니다. 병사가 다가가 다시 총을 쐈습니다. 노인의 몸이 흔들리고 멈췄습니다. 강성호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내가 죽였구나. 그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부 작전국장으로서 수십 년간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던 사람이 지금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박준혁은 벽을 향해 달려가 주먹으로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60세 노인의 주먹이 벽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살자고 저 사람들이. 최진수와 김태우는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최진수는 머리를 쥐어뜯었고 김태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윤상민은 구토하듯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기침과 울음이 섞인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리명철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고 시신들을 트럭에 싣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지만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대성통곡했습니다. 성민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30년 동안 보위부에서 일하며 수많은 처형을 목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범들이 죽는 걸 봤고 반역자들이 총살당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직무로서 그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치범도 반역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충성했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고한 가족들이었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영상을 껐습니다. 하지만 브리핑 룸의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6명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요원 2명이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6명을 혼자 두는 게 낫다고 판단했겠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명철은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화면이었지만 그 위에 박성민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24세 젊은이, 충직했던 경호원, 마지막 순간까지 웃었던 청년. 우리는 살았소. 최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았지만 이게 삶이요? 윤상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3명이 우리 대신 죽었소. 23명이. 강성호가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소. 하지만 그 대가가 이토록 무거울 줄은. 박준혁이 피 흘리는 주먹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오. 김태훈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속죄할 방법이 있기는 한 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6명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도망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리명철이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힘을 주었습니다. 동지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소. 5명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리명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증언하는 거요. 북한 정권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는 거요. 저 23명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요. 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우리는 보위부 최고 위급이었소.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하오. 강성호의 말이 브리핑 룸에 울렸지만 그 말이 실천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6명은 서로를 바라봤고 아무도 먼저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었고 다리가 떨렸으니까요. 국정원 요원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6명의 상태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쉬십시오. 내일부터 천천히 시작하겠습니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는 복도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리명철은 자신의 방문 앞에 섰지만 한동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면 또다시 박성민의 얼굴이 떠오를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습니다. 아침에 놓여있던 식판은 치워졌고 새로운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밥, 국, 생선구이, 나물.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따뜻한 음식이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몇 개의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이라 그런지 평양보다도 조용했습니다. 리명철은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57년을 살아온 얼굴이었지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잠들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었지만 할 일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있었지만 켤 생각이 없었습니다. 책도 몇 권 놓여 있었지만 읽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7시, 8시, 9시. 방 안의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게 느껴져서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으니 생각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박성민의 마지막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총을 맞기 직전 광장을 둘러보던 그 눈빛이요. 자신을 찾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세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걸까요? 밤 11시가 되어서야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상의 장면들이 재생되었습니다. 무릎 꿇은 사람들, 총을 든 병사들, 쓰러지는 시신들. 눈을 떠도 천장에 그 장면들이 아른거렸습니다. 새벽 2시쯤 되어서야 얕은 잠에 들었지만 곧 깼습니다. 악몽이었습니다. 박성민이 자신을 바라보며 묻는 꿈이었습니다. 중장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리명철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형광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걷다가 창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별들이었습니다. 잠이 안 오십니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강성호였습니다. 그도 잠을 못 이루고 나온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섰습니다. 성민이 얼굴이 계속 보이요. 리명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요. 내 경호원이었던 준호도, 운전병이었던 영수도, 우리가 살자고 그 아이들이 죽었소? 알고 있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명철 동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오? 리명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질문이었으니까요. 도망친 자로 살 거요, 아니면. 강성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리명철이 대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살아야 하오. 저 아이들이 헛되이 죽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하오. 강성호가 리명철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가능하겠소? 모르겠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소? 두 사람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명 모두 같은 상태였습니다. 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마주치면 서로의 얼굴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눈밑이 검었고 얼굴이 수척해졌으니까요. 사흘째 되는 날 밤 리명철은 또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박준혁이 있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60세 정치국장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준혁 동지, 명철 동지, 자네도 잠을 못 이루는군. 우리 모두 그럴 거요. 박준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무거운 죄를 짊어진 적이 없었소. 보이부에서 수많은 사람을 처형했지만 그때는 직무였소. 하지만 이번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은 사람들이요. 리명철이 말했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생각에 우리가 속죄할 방법이 있다고 보오? 모르겠소. 하지만 찾아야 하오. 나흘째 되는 아침, 리명철은 국정원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리명철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담당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증언하는 겁니다. 북한 정권의 실상을, 보위부의 만행을, 정치범수용소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거죠. 그게 저 죽은 아이들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담당자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의미를 만드는 건 당신들입니다. 보위부 최고위급 6명의 증언은 그 어떤 탈북자의 증언보다 무겁습니다. 국제사회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리명철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됩니까? 준비되시면 언제든지. 그날 저녁 리명철은 5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식당에서 6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준비된 음식을 조금씩 먹었습니다. 힘을 내야 했으니까요. 리명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동지들 결정했소. 내일부터 증언을 시작하겠소. 5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진수가 말했습니다. 정치범수용소 실상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소. 세상이 가장 모르는 부분이니까. 김태훈이 덧붙였습니다. 공개 처형 시스템도 말해야 하오. 3종 멸살 제도도. 윤상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했던 일들도 고백해야 하오. 숨기지 말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신들의 죄까지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였소. 그것도 인정해야 하오. 강성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거요. 리명철이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8시 브리핑 룸에서 만납시다. 우리의 속죄를 시작합시다. 5명이 일어섰습니다. 6명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결의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리명철은 처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얕은 잠이었고 여전히 악몽을 꿨지만 그래도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6명은 브리핑 룸에 모였습니다. 국정원 조사관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녹음기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두꺼운 서류철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책임 조사관이 인사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증언을 기록하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리명철이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5명도 따라 앉았습니다. 조사관이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진수 정보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정치범수용소 관리 감독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에는 5개의 정치범수용소가 있습니다. 14호 개천, 15호 요덕, 16호 화성, 18호 북창, 25호 청진.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총 수용 인원은 약 12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정치범 본인이 아니라 그의 가족입니다. 3족을 함께 수용하니까요. 조사관이 질문했습니다. 수용소 내부 실상은 어떻습니까? 최진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지옥입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강제 노동, 배급량은 하루 옥수수 200g. 겨울에는 난방이 없고
여름에는 위생시설이 없습니다. 아프면 치료받지 못하고 죽으면 안매장됩니다. 직접 보셨습니까? 예. 정기 감찰 때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사관이 기록했습니다. 최진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완전 통제 구역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일하고 굶고 얼어 죽는 곳입니다.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습니까? 약 5만 명입니다. 이 중 3분의 1은 어린이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조사관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리명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보위부 제1부국장으로서 수용 명령을 내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조사관이 리명철을 바라봤습니다. 직접 명령 내리신 겁니까? 예. 지난 10년 동안 약 3천 명입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0명이 넘을 겁니다. 리명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죄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누군가의 밀고나 의심만으로 끌려갔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상관없었습니다. 당에서 의심하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강성우가 덧붙였습니다. 공개 처형은 더 심합니다. 1년에 약 200건이 평양에서만 진행됩니다. 지방까지 합치면 1,000건이 넘습니다. 어떤 죄목입니까? 탈북시도, 한국영화시청, 성경책 소지, 당 비판 발언.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본보기로 처형하기도 합니다. 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정치국장으로서 처형 대상자 명단을 작성했습니다. 매달 할당량이 있었습니다. 최소 10명 이상 처형해야 했습니다. 할당량이요? 예. 인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 위한 겁니다. 처형이 없으면 사람들이 체제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조사관이 계속 기록했습니다. 김태훈 감찰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3종 멸살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관행처럼 시행됩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반역자가 나오면 부모, 자녀, 형제자매까지 모두 처벌합니다. 때로는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이번에 우리 경호원들이 당한 것처럼요. 그 말에 방안이 무거워졌습니다. 김태훈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감찰국장으로서 이런 집단 처벌을 감독한 횟수는 수백 번이 넘습니다. 무고한 아이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죽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윤상민 대외국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외 공작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 공작원을 파견해서 탈북자들을 추적합니다. 납치도 합니까? 예.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납치해서 북한으로 데려옵니다. 지난 5년 동안 약 200명이 이런 식으로 끌려갔습니다. 조사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도 공작원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보안 때문에 저도 전부 알지 못합니다. 증언은 5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 쉬었지만 6명은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비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증언이 잠시 멈췄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했지만 아무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리명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강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소. 하지만 하지 않으면 저 아이들이 더 헛되이 죽는 거요. 오후에는 더 구체적인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리명철이 직접 집행했던 처형에 대해 말했습니다. 2019년 봄 한 여성을 처형했습니다. 죄목은 성경책 소지였습니다.
그녀에게는 10살 딸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도 함께 처형했습니다. 어머니가 총에 맞아 쓰러지는 걸 보고 비명을 지르는 아이를 제가 명령해서 쏘게 했습니다. 조사관도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리명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꿈에 나타납니다. 다른 5명도 각자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고백했습니다. 강성호는 탈북자 가족을 수용소로 보낸 일을, 박준혁은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한 일을, 최진수는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받아낸 일을, 김태호는 뇌물을 받고 죄인을 풀어준 일을, 윤상민은 해외에서 공작 실패로 요원을 벌인 일을 말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서야 첫날 증언이 끝났습니다. 6명은 지쳐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 전 리명철이 모두를 불러 세웠습니다. 동지들, 오늘 우리가 한 일이 작은 시작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더 이상 도망자는 아니요. 그날 밤 리명철은 방으로 돌아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백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박성민 24, 김철수 26, 박성민의 어머니 김순이 61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23개의 이름을 모두 적을 때까지요. 마지막 이름까지 쓰고 나서 리명철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23줄의 이름들이 적혀 있었고 각 이름 옆에는 나이와 관계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민 경호원 24, 김철수 운전병 26, 박성민 모친 김순이 61살, 김철수 아내 이영우 23. 이름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리명철은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이전보다는 덜 고통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증언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리명철이 브리핑 룸에 들어서자 조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증언하신 내용 중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14호 개천 수용소에서 진행되는 의학 실험에 대해 아시는 게 있습니까? 최진수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최진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용소 내에 비밀 연구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합니다. 화학무기 효과 테스트, 신약 실험, 바이러스 감염 관찰. 조사관이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직접 보셨습니까? 예. 2번 방문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실험실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밀폐된 방에 갇혀 있었고 가스를 투입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강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저도 보고서로 받았습니다. 한 달에 약 30명이 실험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대부분 정치범이지만 때로는 일반 수용자도 포함됩니다.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생존자는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실험이 끝나면 대부분 사망하거나 처형됩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요. 김태훈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감찰국장으로서 이런 실험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중앙당의 지시였으니까요. 리명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범입니다. 직접 하지 않았어도 묵인했고 승인했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오전 내내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공개 처형의 구체적인 방법, 고문 기술, 간첩 조작 과정, 뇌물 시스템, 30년 동안 쌓인 비밀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점심시간에 6명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아무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리명철이 지갑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쓴 23개의 이름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다른 5명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걸 보시오. 강성호가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름들을 읽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민이, 철수, 순이 할머니, 박준혁도 종이를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은 사람들이군. 최진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명철 동지, 왜 이걸 쓰셨소? 잊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증언해야 하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요. 윤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써야겠소. 내 경호원과 운전병의 이름을. 김태훈이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 써야 하오. 그리고 평생 가지고 다녀야 하오. 그날 저녁 6명은 각자의 방에서 이름을 썼습니다. 자신의 경호원, 운전병,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모두 합치면 23개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브리핑 룸에서 다시 만났을 때 6명은 각자 써온 종이를 펼쳤습니다. 리명철이 제안했습니다. 이 이름들을 함께 읽읍시다. 6명이 돌아가며 한 명씩 이름을 읽었습니다. 리명철이 시작했습니다. 박성민 24, 강성호가 이어받았습니다. 김철수 26, 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김순희 61살, 최진수, 김태훈, 윤상민이 차례로 읽었습니다. 23개의 이름을 모두 읽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 이름을 읽고 나서 6명은 침묵했습니다. 리명철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이름들을 기억합시다. 5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성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시다. 그날부터 증언은 더 깊어졌습니다. 6명은 자신들이 저지른 구체적인 범죄들을 하나씩 고백했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리명철은 자신이 명령한 공개 처형의 횟수를 세었습니다. 10년 동안 100여 건이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강성호는 자신이 지휘한 탈북자 체포작전을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붙잡혀온 탈북자들이 어떻게 고문받고 처형됐는지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박준혁은 자신이 조작한 간첩 사건들을 폭로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어서 처형한 일들이었습니다. 최진수는 정치범수용소에서 자신이 목격한 끔찍한 장면들을 말했습니다. 굶주림, 질병, 처형, 그리고 생체 실험까지. 김태훈은 자신이 받은 뇌물의 규모를 밝혔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부패 네트워크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윤상민은 해외 공작의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어떻게 탈북자들을 추적하고 납치하는지, 어떤 나라들이 협조하는지 말했습니다. 한 주가 지났습니다.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수백 페이지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녹음 파일은 수십 시간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증언을 마치고 식당으로 향하는 복도에서 리명철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완전히 왔습니다. 나무에 잎이 돋아나고 있었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명철 동지, 강성호가 옆에 섰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리명철이 지갑에서 이름 목록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답해 줄 거요.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거요. 강성호가 자신의 지갑에서도 목록을 꺼냈습니다. 저도 매일 읽고 있소. 잊지 않기 위해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풍경이었습니다. 평양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성호 동지, 우리는 이제 뭐요? 도망자요, 증인이요, 아니면 죄인이요? 강성호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셋 다일 거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운명이요. 그날 밤 리명철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쓸 수 없었던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23개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한 문장을 썼습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별들이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어딘가에 박성민도 묻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민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거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6명의 증언은 계속되었고 국정원 조사관들은 방대한 자료를 축적했습니다. 수백 시간의 녹음, 수천 페이지의 문서, 그리고 북한 체제의 어두운 민낯을 드러내는 생생한 증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국정원 책임자가 브리핑 룸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진지했고 손에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증언이 국제사회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6명이 동시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리명철이 물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됩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의 핵심 증거 자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신원은 보호되지만 증언 내용은 전 세계에 알려질 겁니다. 강성호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자가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미 숙청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이 탈북한 순간 그들의 운명도 결정되었을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박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증언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소? 우리 가족들도 저 경호원들도 모두 이 체제 때문에 희생되었소. 최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더 많이 알려야 하오. 세상이 북한의 실상을 알아야 하오. 책임자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증언 중 일부가 언론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익명으로요. 김태훈이 물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공개 처형 시스템, 3종 멸살제도, 그리고 생체 실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됩니다. 윤상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소. 세상이 알아야 하오. 그곳에서 지금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소. 리명철이 일어섰습니다.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책임자가 리명철을 바라봤습니다. 직접 증언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얼굴을 가리고 음성을 변조하겠지만 카메라 앞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명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리명철이 먼저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다른 5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은 배경 앞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카메라 3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6명은 순서대로 앉아서 증언했습니다. 리명철이 먼저였습니다. 얼굴에는 검은 천이 씌워져 있었고
음성 변조기를 통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는 북한 보위부 제1부국장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처형했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무고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고 죄도 없었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의심이나 밀고만으로 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12만 명이 갇혀 있습니다. 그중 절반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들은 부모의 죄 때문에 평생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강성우가 다음이었습니다. 공개 처형은 1년에 1000건이 넘습니다. 탈북시도, 한국 드라마 시청, 성경책 소지.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광장에서 총살당합니다. 최진수가 생체 실험에 대해 말했습니다. 14호 수용소에는 비밀 연구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화학무기를 테스트합니다. 저는 두 눈으로 봤습니다. 박준혁이 3종 멸살 제도를 설명했습니다. 반역자가 나오면 부모, 자녀, 형제자매까지 모두 처형됩니다.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부모 때문에 죽습니다. 김태훈이 부패에 대해 폭로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뇌물로 살아갑니다. 인민들은 굶주리는데 간부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윤상민이 해외 공작을 증언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에 공작원을 보내 탈북자들을 추적합니다. 중국에서 납치된 탈북자들은 북한으로 끌려가 처형됩니다. 촬영이 끝나고 6명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진실을 말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6명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고 국을 마시고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리명철이 말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이제 도망자가 아니요. 강성우가 덧붙였습니다. 증인이요. 저 죽은 아이들을 위한 증인이요. 박준혁이 지갑에서 이름 목록을 꺼냈습니다. 이 이름들을 평생 기억하겠소. 최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속죄는 이제 시작이요. 김태훈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구려. 평양과는 다르오. 윤상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유는 얻었지만 그 무게가 무겁소. 리명철이 일어섰습니다. 다른 5명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6명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동지들, 약속합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진실을 계속 말하겠다고. 5명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약속하오. 그날 밤 리명철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카메라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세상에 말했습니다. 성민아, 철수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겠지. 너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평생을 살겠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자유를 누리고 있었지만 진짜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다음 날 국정원 책임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증언이 유엔에 제출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리명철이 물었습니다. 변화가 있을까요? 책임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장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증언은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언젠가 북한이 변할 때 이 기록들이 역사의 증거가 될 겁니다. 강성우가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우리는 증인이 되기로 했으니까. 한 달 후 6명은 국정원 시설을 떠나 각자의 거처로 이동했습니다. 정부가 제공한 아파트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였고 탈북자들을 위한 지원 시설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리명철의 아파트는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거실, 침실, 부엌, 화장실.
평양의 특권층 아파트보다는 좁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책상 위에 23개 이름이 적힌 종이를 펼쳐 놓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리명철은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평양이 있고 두만강이 있고 박성민이 묻힌 땅이 있을 거였습니다. 성민아, 나는 여기서 증인으로 살겠다. 내가 너희들이 헛되이 죽지 않도록.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5명의 동료가 있었고 23명의 이름이 있었고 평생 짊어지고 갈 책임이 있었습니다. 리명철은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증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았으니까요. 자유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피로 얼룩져 있었고 죄책감으로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거라는 것을요. 1년이 흘렀습니다. 6명의 보위부 중장들은 서울 곳곳에 흩어져 살았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약속된 장소는 한강변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창밖으로 강물이 보이는 곳이었고 북쪽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6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리명철이 가장 먼저 도착했고 창가 자리에 앉아 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성우가 들어와 그 옆에 앉았습니다. 명철 동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오? 매일 쓰고 있소. 아직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많소. 박준혁과 최진수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61살이 된 박준혁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김태훈과 윤상민도 곧 도착했습니다. 6명은 커피를 앞에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증언이 포함되었다고 하더군. 강성우가 말했습니다. 최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소. 비록 느리지만. 리명철이 지갑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1년 동안 매일 펼쳐보았던 그 종이였습니다. 23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종이는 접힌 자국으로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소. 다른 5명도 각자의 지갑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모두 같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민이와 철수, 그리고 다른 아이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았소. 김태훈이 덧붙였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 거요. 6명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고 하늘이 주황빛으로 변했습니다. 윤상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가끔 생각하오. 만약 우리가 그날 밤 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리명철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죽었을 거요. 하지만 그 아이들은 살았겠지. 그렇소. 우리의 목숨과 그들의 목숨을 바꾼 셈이요. 강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택했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죽음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뿐이요. 리명철이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쪽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 너머 어딘가에 평양이 있고 두만강이 있고 23명이 묻힌 땅이 있었습니다. 성민아, 철수야, 순이 할머니. 우리는 여기서 증언하고 있다. 너희의 이름으로, 너희가 보여준 용기로 우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다른 5명도 일어나 함께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6명의 노인들이 한강변 카페 창가에 서서 북녘 땅을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밤은 밝았습니다. 불빛들이 도시를 가득 채웠고 한강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리명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자유를 얻었소. 하지만 그 자유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오. 23개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하오. 6명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를 나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꽃잎이 6명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리명철은 손바닥 위에 떨어진 꽃잎을 바라봤습니다. 하얗고 연약한 꽃잎이었습니다. 성민이도 이 꽃을 봤을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질문 자체가 기억이었고 기억이 곧 속죄였으니까요. 그날 밤 리명철은 아파트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썼습니다. 오늘도 당신들을 기억했습니다. 내일도 기억하겠습니다.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평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별들이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리명철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23개의 이름은 종이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새겨져 있었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떠올랐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평생 함께 살아갈 이름들이었습니다. 6명의 보위부 중장은 이제 증인이 되었습니다. 도망자에서 증인으로, 가해자에서 고백자로 변했습니다. 완전한 속죄는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23명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평생의 죄책감을 짊어지고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 아래 자유를 얻었지만 자유롭지 못한 6명의 노인들. 그들의 속죄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보위부 최고 위급 중장 6명의 집단 탈북, 그리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바친 23명의 이름. 자유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진짜 자유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목숨을 건 선택이었고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평생의 죄책감이었습니다. 리명철과 5명의 동료들은 도망친 게 아니라 증인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23명의 이름을 기억하며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찾은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때로는 살아남는 것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6명의 중장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의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있기에 그들의 증언이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소중한 분들과 함께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